제국을 움직이는데 익숙한 백만장자는 그 어떤 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품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밤, 그는 맨발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고아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가 소녀에게 다가가 뜻밖의 제안을 하자 거리의 정적이 깨집니다. 넌 아빠가 필요해. 난 상속녀가 필요해. 그녀의 대답은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는 10월의 차가운 밤이었다. 김재혁은 최고급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다. 43세의 그는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천하그룹의 회장으로 송긋 하나로 제국을 움직이는 남자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주름진 이마는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었다. 회장님, 집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 박상민의 목소리가 차 안의 침묵을 깼다. 재혁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그래, 집으로 가자.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다.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 아름다운 아내 서지연과 함께 강남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두 가지 상처를. 첫째는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고, 둘째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유일한 딸 수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다. 수아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로 이혼 후에도 재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어제 회의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비서의 메시지가 휴대폰에 떴지만 재혁은 답장할 의욕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사업은 이제 그저 습관일 뿐이었다. 천하그룹의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다. 차가 압구정의 고급 상점가를 지나갈 때였다. 명품 매장들의 화려한 조명 사이로 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재혁은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잠시만요, 박 기사. 차를 세워주세요. 그것은 한 어린 소녀였다. 아마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의 소녀가 추위에 떨며 거리에 서 있었다. 찢어진 옷과 맨발, 더러움과 며칠간의 굶주림으로 지친 모습이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지만 무관심한 시선만 돌아올 뿐이었다. 저리 가. 여기 있으면 손님들이 불편해해. 한 상점 주인이 소리치자 소녀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재혁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소녀의 모습에서 수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마치 그의 딸이 혼자 버려진 것 같은 환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기다려요. 재혁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차가운 10월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이 마주쳤을 때 재혁은 그 까만 눈동자 속에서 수아의 모습을 보았다. 다른 모습, 다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같은 순수함이 있었다. 어디서 왔니? 재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배고프지? 재혁이 다시 물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다. 재혁은 순간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코트를 벗어 소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너무 커서 소녀의 발까지 닿는 코트였지만 따뜻함이 소녀의 몸을 감쌌다. 이름이 뭐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미나예요. 미나야, 나는 김재혁이라고 해. 너 집이 어디니?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없어요. 보육원에서 도망쳤어요. 거기 너무 무서웠어요. 재혁의 가슴이 저렸다. 이 작은 생명체가 세상에 혼자 버려져 있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와 함께 갈래? 따뜻한 집이 있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깨끗한 옷도 입을 수 있어. 미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낯선 어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배웠을 테니까. 재혁은 무릎을 꿇고 미나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미나야, 넌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나는 딸이 필요해. 미나의 눈이 커졌다. 아빠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한 번도 아빠라는 존재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저
동화책 속에나 존재하는 단어였다. 정말로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함께 가자. 미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재혁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재혁은 그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박 기사님, 집으로 갑시다. 재혁이 말했다. 박상민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회장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오늘 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 안에서 미나는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에 앉아 경기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재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곧 집에 도착할 거야. 그곳에서 너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될 거야. 미나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처음으로 그녀는 소속감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그녀의 눈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빛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지나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지 아직 모른 채 그는 미나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천하그룹 회장 김재혁의 저택은 강남 최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대적인 건축미와 전통적인 한옥의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대한 건물이었다. 차가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급히 나와 문을 열었다. 그는 회장의 옆에 앉은 작은 소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재혁의 단호한 눈빛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착했어, 미나야. 재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미나는 입을 벌린 채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런 집은 동화책에서나 봤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장 최혜정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15년 넘게 김재혁의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충직한 직원이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는? 재혁은 미나의 손을 꼭 잡은 채 대답했다. 혜정 씨, 이쪽은 한미나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거예요. 혜정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곧 전문가다운 태도를 되찾았다. 네, 회장님. 아이를 위해 방을 준비하고 따뜻한 목욕과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아, 그리고 부인은 어디 계신가요? 서울 갤러리에서 자선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곧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과의 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관심은 오직 민에게 있었다. 혜정은 미나를 부드럽게 맞이했다. 미나야, 나는 최혜정이라고 해. 이 집의 가사를 돌보고 있어. 지금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해 줄게. 그동안 얼마나 추웠니? 미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혜정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재혁은 미나를 혜정에게 맡기고 서재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미나의 눈빛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을. 1시간 후 미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깨끗하게 씻은 머리카락에서는 샴푸 향기가 났고 새 파자마는 그녀의 작은 체구에 딱 맞았다. 혜정은 빠르게 인근 백화점에 연락해 미나의 사이즈에 맞는 옷을 배달시켰다. 배고프니? 재혁이 물었다. 미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회장님. 혜정이 안내했다. 식당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고기 국밥, 갓 지은 흰 쌀밥, 다양한 반찬들이 미나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천천히 먹어. 서두를 필요 없어. 재혁이 다정하게 말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첫 입을 먹자마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맛있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혁은 긴장했다. 지연이 돌아온 것이다. 서지연은 세련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식당으로 들어왔다. 38세의 그녀는 유명한 미술 갤러리의 대표이자
서울 상류 사회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녀는 식당에 있는 낯선 소녀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다. 재혁 씨,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재혁은 일어서서 지연에게 다가갔다. 지연 씨, 이쪽은 한미나예요.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잠시 서재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재혁은 미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미나야, 혜정 씨와 함께 식사 마저 해. 곧 돌아올게.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이 분노를 터뜨렸다.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길거리에서 아무 아이나 데려와서 우리 집에 들인다고요? 당신 미쳤어요? 진정해요, 지연 씨. 미나는 고아예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건 고아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천하그룹의 회장이에요.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해요? 천하그룹 회장, 정체불명의 소녀 입양, 이런 헤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재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연 씨, 난 미나를 입양하고 싶어요. 지연은 마치 얼굴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입양이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잠깐의 감정에 휩쓸려 그런 결정을 내리면 어떡해요? 게다가 이 아이의 배경도 모르잖아요.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연 씨,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수아가 떠난 후로 이 집은 너무 텅 비었어요. 지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또 그 이야기예요. 당신은 수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해요. 그 아이는 이미... 그만, 재혁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강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미나는 수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에게도 미나가 필요해요. 지연은 재혁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은 바쁘고 복잡해요. 아이에게 필요한 관심과 사랑을 줄 시간이 있을까요? 시간은 만들면 돼요. 내가 회사 일도 조정할 거예요. 지연은 비웃듯 웃었다. 당신이요. 천하그룹의 워커홀릭 회장이, 가족 행사에도 늘 늦는 사람이. 재혁은 침묵했다. 지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는 항상 일을 우선시했다. 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후회였다.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재혁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는 우리 집에 머물 거예요. 당신이 동의하든 말든. 지연은 놀란 표정이었다. 재혁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은 없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실상 계약과 같았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 없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위해 유지되는 관계였다. 좋아요, 지연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책임져요. 그 아이가 가져올 모든 문제에 대해.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설명하세요. 특히 내 오빠에게요. 지연의 오빠 서민호는 천하그룹의 부회장이자 재혁의 사촌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재혁의 자리를 탐내왔고 이번 일을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컸다. 걱정하지 마요. 재혁이 대답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두 사람이 식당으로 돌아갔을 때 미나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혜정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지연은 미나를 바라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안녕 미나야, 나는 서지연이야. 이 집의 주인이지. 미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지연은 그 호칭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많이 피곤할 테니 쉬는 게 좋겠어요. 혜정이 말했다. 미나를 위해 방을 준비해뒀어요. 회장님.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미나야, 오늘은 푹 쉬어. 내일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생전 처음 보는 부드러운 침대에서 눈을 떴다.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어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팔을 꼬집어 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로 이 호화로운 방에서 잠을 잔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일어났니? 최혜정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네, 일어났어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정이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 사이즈의 새 옷들이 들려 있었다. 어제 급하게 몇 가지 옷을 구했는데 오늘은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을 더 사왔단다.
마음에 드는지 한번 봐볼래? 미나는 눈을 크게 뜨고 옷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 정말 제가 입어도 돼요? 미나가 물었다. 혜정은 따뜻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이제 이 모든 게 내 거야. 자, 이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입고 아침 식사하러 내려오렴.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셔. 미나는 조심스럽게 파란색 원피스를 골랐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소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깨끗하게 씻은 머리카락, 새 옷,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생기가 돌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김재혁은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미나를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미나야, 잘 잤니? 재혁이 물었다. 미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아저씨라, 그래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테니까. 재혁은 웃으며 말했다. 지연은 아침 식사 자리에 없었다. 혜정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일찍 갤러리로 출근했다고 했다. 실제로는 미나와 마주치기 싫어서 일부러 일찍 나간 것이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이에게 할 수 없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 재혁이 민에게 말했다. 우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다음에는 너를 위한 물건들을 좀 더 사야겠어. 그리고 네가 다닐 학교도 알아봐야 해. 미나의 눈이 불안해졌다. 학교요? 그래, 모든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야 하잖아. 네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 거야. 그날 오전 재혁은 미나를 데리고 서울 최고의 소아과 병원을 찾았다. 의사들은 미나의 상태를 세심하게 검사했다. 영양실조와 가벼운 빈혈 외에는 다행히 큰 건강 문제는 없었다. 의사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처방했다. 병원을 나와 재혁은 미나의 작은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샀다. 옷, 신발, 책, 장난감. 미나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점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특히 책 코너에서는 눈을 반짝이며 동화책들을 바라보았다. 책을 좋아하는구나? 재혁이 물었다. 네. 보육원에서 가끔 읽어줬어요. 공주님 이야기가 가장 좋았어요. 미나가 수줍게 대답했다. 재혁은 미나가 원하는 모든 책을 사주었다. 그리고 특별히 작은 공주라는 책을 골라주었다. 이 이야기는 내 딸 수아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야. 네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들었다. 수아 언니는 어디 있어요? 재혁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수아는 하늘나라에 갔어. 5년 전에. 미나는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 그녀도 어린 나이에 이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슬퍼요. 저도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재혁은 미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이해의 교감이 흘렀다. 그날 오후 재혁은 미나를 강남의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데려갔다.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는 학기 중간에 전학 오는 것과 미나의 이전 학력 증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천하그룹 회장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다. 특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아이가 학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이 말했다. 미나는 간단한 시험을 치렀고 놀랍게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었다. 특히 읽기와 이해력이 뛰어났다. 미나는 매우 영리한 아이군요. 교장이 감탄했다. 약간의 보충 수업이 필요하겠지만 곧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하루 종일의 활동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재혁은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혜정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로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 어땠어, 미나야? 혜정이 물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병원도 가고 책도 많이 샀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학교도 다닐 거예요. 지연이 그때 식당에 들어왔다. 그녀는 민에게 냉담한 눈길을 던졌지만 직접적인 적대감을 보이지는 않았다. 학교는 결정했나요? 지연이 재혁에게 물었다. 네, 세빛초등학교로 정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니게 될 거예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일이 가져올 모든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식사 중 미나는 지연을 자주 힐끗거렸다. 그녀는 이 아름답지만 차가운 여자가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주머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나의 직설적인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왜 저를 안 좋아하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재혁과 혜정이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작스러워서 그래.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가족이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아빠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녀의 차가운 벽을 조금 무너뜨린 것 같았다. 시간이 필요해, 미나야. 지연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식사 후 재혁은 미나를 데리고 저택의 정원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들 중에 수아 언니도 있어요. 미나가 물었다. 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지.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중 하나겠지. 제 엄마 아빠도 거기 있을까요? 분명 그럴 거야. 그리고 그들은 지금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거야. 미나는 작은 손으로 재혁의 손을 꼭 잡았다. 저 김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물론이지, 미나야. 네가 원한다면 나는 정말 기쁠 거야. 그럼 아빠.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재혁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는 미나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집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연의 눈에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그녀의 차가운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내린 판단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미나의 새로운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혜정은 미나를 손녀처럼 돌봤고 운전기사 박상민도 점차 미나에게 정을 붙이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퇴근 후에도 종종 미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간식을 사다 주곤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서울의 상류사회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천하그룹 회장이 길거리에서 주워온 아이를 키운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곧 재혁의 사업 라이벌들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다. 특히 서민호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것은 재혁을 무너뜨릴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다. 서민호는 천하그룹 본사 58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다. 부회장님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봐. 김재혁 회장님이 데려온 아이는 한미나라고 합니다. 8살로 추정되며 서울 동부의 한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는 4년 전 사고로 사망했고 그 후 친척들도 돌보지 않아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그 아이를 입양하려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민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입양이라 재미있군. 그 바쁜 김재혁이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수아의 죽음 이후로 그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이건 분명 심리적 대체물을 찾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회장님? 민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주주들에게 연락해. 김재혁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도록 해. 그리고 그 아이의 배경을 더 깊이 조사해. 뭔가 흠이 있을 거야. 네, 부회장님. 한편 미나는 새 학교에서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세빛초등학교는 강남에서도 가장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명문 사립학교였다. 미나는 새 교복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섰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요. 한미나 학생이에요. 모두 반갑게 맞아주세요. 담임교사 이수진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지만 몇몇 아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반장인 윤서아는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서아는 천하그룹의 최대 경쟁사 대표의 딸이었다. 너 정말 김재혁 회장님 딸이야? 쉬는 시간에 한 여학생이 물었다. 미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는 길에서 주워왔대. 서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주변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너희 부모님 원래 누구야? 왜 길에서 살았어? 서아가 계속 물었다. 그만해 서아야. 한 남학생이 나섰다. 그는 전구진이라고 했다. 네가 그렇게 물어보면 미나가 기분 나쁠 거야. 서아는 코웃음을 쳤다.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갑자기 우리 학교에 길거리 애가 왔으니까.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참았다. 그녀는 이미 더 힘든 일들을 겪어왔다. 수진 선생님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했고 민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날 오후 재혁은 직접 미나를 데리러 학교에 왔다. 그는 바쁜 일정을 미루고 온 것이었다. 미나를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학교는 어땠어, 미나야? 미나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았어요, 아빠. 재혁은 미나의 표정에서 뭔가 감지했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어. 놀라움이 있어. 그들은 강남의 한 고급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다. 그곳에서 재혁은 민에게 가장 큰 아이스크림 파르페를 사주었다. 미나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다. 아빠,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곳이야. 수아도 여기 오는 걸 좋아했어. 미나는 수아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수아 언니는 어땠어요? 재혁의 눈이 촉촉해졌다. 수아는 항상 웃음이 많았어. 꿈 많은 아이였지. 무용을 좋아해서 발레를 배웠어.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정말 좋아했지.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발레도 배우고 싶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혁은 놀란 표정이었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정말? 그럼 발레 학원을 알아봐 줄게. 그날 저녁, 재혁은 미나를 위한 발레 학원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녀는 학교 방과 후에 발레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미나는 발레에 타고난 재능을 보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우아했으며 발레 선생님 유지민은 미나의 잠재력에 감탄했다. 미나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지민이 재혁에게 말했다. 처음 배우는 아이치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감각이 좋아요. 재혁은 미나가 춤추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의 모습에서 수아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점점 미나는 그 자신만의 존재로 재혁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서민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몇몇 주요 주주들과 비밀 회의를 가졌고 재혁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재혁 회장이 충동적으로 길거리 아이를 데려와 입양하려는 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민호가 말했다. 저는 그가 수아의 죽음 이후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천하그룹을 이끌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주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천하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재혁의 행보에 대한 의문이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더 나아가 민호는 아동보호기관에 익명의 제보를 했다. 재혁이 미나를 불법적으로 데려왔으며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이 제보로 인해 사회복지사 강태훈이 김재혁의 저택을 방문하게 되었다. 태훈은 27세의 젊고 이상주의적인 사회복지사로 아이들의 복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김재혁 씨, 저는 서울시 아동보호과의 강태훈입니다. 한미나 양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태훈이 정중하게 말했다. 재혁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다. 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미나 양을 데려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귀하의 개인적 상황이 아이를 돌보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재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입양 절차를 시작했고요. 미나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태훈은 재혁의 진심을 느꼈지만 그의 직업적 의무는 엄격했다. 미나 양과 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재혁은 동의했고 태훈은 미나와 단독 면담을 가졌다. 미나는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태훈의 부드러운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미나야, 여기서 행복하니? 태훈이 물었다. 미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아니 김재혁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게 많은 걸 해주셨어요. 발레도 배우게 해주시고 책도 많이 사주셨어요.
그럼 학교는? 친구들은 잘 사귀고 있니?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우진이라는 친구는 저한테 잘해줘요. 태훈은 미나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곳에 머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직업적 판단은 아직 유보적이었다. 그는 미나의 배경과 재혁의 상황을 더 조사해야 했다. 당분간 정기적으로 방문하겠습니다. 태훈이 재혁에게 말했다. 그리고 입양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미나 양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시 보호자 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미나는 저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태훈이 떠난 후 재혁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최고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인 정유진을 고용했다. 유진은 40대 중반의 냉철하고 실용적인 여성이었다. 상황이 복잡해졌군요. 유진이 말했다. 아무래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양 절차는 원래도 까다롭지만 이런 외부 개입이 있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혁이 물었다. 우선 미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시 보호자 지정 신청을 즉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귀하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니 심리평가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혁은 모든 것에 동의했다. 그는 미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미나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공주책을 읽고 있었다. 재혁이 노크 후 방에 들어왔다. 아직 안 잤구나. 재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나는 책에서 눈을 들었다. 아빠, 오늘 온 그 아저씨 저 데려갈 거예요? 재혁은 미나 옆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니,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미나는 재혁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해요? 약속해, 미나야. 넌 이제 내 딸이고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서지연은 압구정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녀의 가족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에는 지연의 부모님, 오빠 민호, 그리고 그녀의 사촌 언니 서유나가 있었다. 유나의 딸 서아는 미나와 같은 반 친구였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연아, 도대체 재혁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아이를 데려온 거니? 지연의 어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와인잔을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수아를 잃은 후로 재혁 오빠가 많이 변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이미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 민호가 끼어들었다.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어. 게다가 그 아이의 배경도 불분명해. 누가 봐도 재혁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 서아가 학교에서 그 아이와 같은 반이라며? 유나가 물었다. 어떤 아이래? 지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많이 대화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레에 재능이 있다고 해요. 발레라. 지연의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수아가 좋아했던 거잖아. 침묵이 테이블을 감쌌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재혁이 수아의 대체품을 찾고 있다는 것. 지연아. 지연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번 일은 우리 가문의 명예에도 관련된 문제야. 길거리에서 주워온 아이가 천하그룹의 상속자가 된다니 말이 되나? 넌 재혁의 아내로서 책임이 있어. 그를 설득해서 그 아이를 돌려보내야 해.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나를 지켜보면서 그녀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애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혁 오빠가 정말 진지해요. 그리고 미나도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아, 민호가 소리쳤다. 너까지 그 아이에게 마음이 약해지면 어떡해? 생각해봐.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 언제든 진짜 천하가의 후계자를 낳을 수 있어. 그런데 길거리 아이에게 그 자리를 내줄 거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민호의 말은 날카롭게 그녀의 약점을 찔렀다. 그녀와 재혁은 결혼 5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의사들은 지연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이는 불임의 원인이 재혁에게 있음을 암시했다. 그래도 지연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민호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냉혹한 제안을 던졌다. 내가 방법을 찾았어.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는 이미 했고 이제 법적 싸움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더 확실한 건 네가 직접 나서는 거야.
이혼을 요구해. 재혁의 정신 상태를 이유로 들면 돼. 그러면 천하그룹의 지분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혼이요? 오빠,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극단적인 상황에는 극단적인 대응이 필요해.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재혁은 이미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이건 그를 위한 것이기도 해.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결혼은 사랑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기업 가문의 결합이었고 그녀는 항상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5년 동안 그녀와 재혁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재혁은 그녀에게 항상 예의 바르고 관대했다. 비록 깊은 감정적 교류는 없었지만 그들은 나름의 균형을 찾아왔다. 시간을 좀 주세요. 지연이 마침내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지연은 고민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왔다. 저택은 조용했다. 미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재혁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방으로 직행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미나가 혜정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혜정 할머니? 미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나야, 아주 잘하고 있어. 미나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조심스럽게 과일을 자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지연이 물었다. 미나와 혜정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 사모님, 미나가 오늘 특별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싶다고 해서요. 혜정이 설명했다. 미나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저 아주머니도 드세요. 제가 사과도 잘랐어요. 지연은 잠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미나가 준비한 과일을 바라보았다. 조금 울퉁불퉁하게 잘린 사과 조각들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 지연이 말했다. 그녀는 한 조각을 집어 먹었다. 맛있네. 미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순간 지연은 처음으로 미나를 진정으로 보았다. 그저 문제의 원인이 아닌 한 어린 소녀로서. 학교는 어때? 지연이 갑자기 물었다. 미나는 놀란 듯했지만 대답했다. 괜찮아요. 수학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국어랑 미술은 재미있어요. 발레는? 재혁 씨가 네가 발레를 배우고 있다고 하던데. 미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아요. 지민 선생님이 제가 잘한대요. 다음 달에 작은 발표회도 있어요. 지연은 미나의 열정을 보며 무언가 느꼈다. 그녀 자신도 어린 시절 피아노를 좋아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겼고 대신 경영학을 공부하도록 강요했다. 발표회가 있구나. 그때 보러 갈게. 지연이 말했다. 그 말은 그녀 자신도 놀라게 했다. 미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정말요? 와주실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그날 오후 지연은 자신의 갤러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민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오빠의 말을 떠올렸다. 이혼.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었다. 하지만 민호의 냉정한 계산은 틀리지 않았다. 미나는 천하가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고 그녀가 상속자가 된다면 가문의 전통은 깨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연은 미나의 순수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재혁이 미나와 함께 있을 때 보이는 행복한 표정도 떠올랐다. 수아를 잃은 후로 그에게서 그런 진정한 미소를 본 적이 없었다. 지연의 고민은 깊어졌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날 저녁 지연은 집에 돌아와 캐리어를 꺼냈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옷을 넣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잠시 집을 떠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어쩌면 민호의 말대로 이혼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연이 짐을 싸고 있을 때 미나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다. 아주머니, 저 이거 그렸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은 놀라서 캐리어를 가렸다. 미나야, 왜 아직 안 자니? 그림 그리고 싶었어요. 아주머니한테 주려고요. 지연은 민에게서 종이를 받았다. 그것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가운데 작은 소녀, 그리고 양옆에 남자와 여자.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아주머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미나가 물었다. 아주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목이 메었다. 저는 가족이 있으면 좋겠어요. 미나가 계속했다. 아빠처럼 저를 좋아해 주실 수 있어요. 엄마? 엄마. 그 한마디에 지연의 마음에 무언가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나를 끌어안았다. 미나야, 미안해. 아주머니가 조금 혼란스러웠던 거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지연은 캐리어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민호가 제시한 권력과 돈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진짜 가족이었다. 그리고 지금 미나와 재혁과 함께라면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유명 탐사보도 기자 임지원에게 연락했다. 지원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유명한 38세의 여성 기자였다. 임 기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민호가 말했다. 천하그룹 회장 김재혁에 관한 거죠. 그가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수아의 죽음 이후로 그는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길거리에서 발견한 소녀를 입양하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병적인 집착이에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서 부회장님, 이런 정보를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은 언론의 의무니까요. 게다가 이 기사가 제대로 나온다면 적절한 감사의 표시도 있을 거예요. 지원은 이 제안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다. 민호는 그녀에게 뇌물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가 김재혁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는 기사를 쓴다면 큰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원이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진실만을 보도합니다, 서 부회장님. 물론이죠.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임 기자님이 올바른 진실을 발견하길 바랄 뿐입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민호가 제안한 돈은 그녀의 몇 년치 연봉에 해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김재혁과 그 소녀의 이야기를 직접 조사해 봐야 한다고 결심했다. 임지원은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재혁과 한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서민호가 제시한 각도로 기사를 쓸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심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 아메리카노 리필리오, 지원이 직원에게 말했다. 이것은 그녀의 세 번째 커피였다. 그녀의 탐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미나의 보유권 기록을 확보했다. 미나의 부모는 4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가까운 친척들이 없어 국가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 보유권 기록에 따르면 미나는 조용하지만 영리한 아이였다. 그리고 몇 달 전 갑자기 보유권에서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다. 지원은 또한 김재혁의 과거도 조사했다. 그의 첫 번째 결혼, 딸 수아의 출생, 그리고 그 후의 이혼. 수아는 재혁의 전 부인 유진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수아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후 재혁은 우울증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2년 후 그는 서지연과 결혼했다. 흥미롭군, 지원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재혁이 불임이라는 정보도 찾아냈다. 그와 지연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였다. 다음으로 그녀는 서민호의 배경을 조사했다. 민호는 재혁의 사촌이자 현재 천하그룹의 부회장이었다. 그는 항상 재혁의 그림자에 있었고 그룹의 회장 자리를 탐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야. 이건 권력 싸움이야. 지원이 깨달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김재혁과 미나를 만나봐야 했다. 그녀는 재혁의 비서에게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놀랍게도 재혁은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느꼈다. 다음 날 지원은 김재혁의 저택을 방문했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녹음기와 노트북을 준비했다. 임 기자님, 어서 오세요. 재혁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원이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 회장님의 상황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터뷰는 재혁의 서재에서 진행되었다. 지원은 먼저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했다. 천하그룹의 현황, 재혁의 비전 등, 그리고 서서히 핵심 주제로 들어갔다. 회장님, 최근 한미나라는 소녀를 입양하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혁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미나는 제게 기적과 같은 아이입니다. 우연히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알아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나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왔는지. 그럼 수아 양의 대체품으로 미나를 입양하시는 건 아닌가요? 재혁의 표정이 굳었다. 수아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미나는 다른 아이입니다. 그녀만의 개성과 재능, 꿈이 있죠. 저는 그저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입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미나는 혜정과 함께 부엌에서 쿠키를 만들고 있었다. 지연은 갤러리에 있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일부에서는 회장님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수아 양을 잃은 후 회장님께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재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수아를 잃은 후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치료도 받았고 아직도 가끔 상담사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다른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미나를 만나면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재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미나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원이 물었다. 재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나가 서재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미나야, 이쪽은 임지원 기자님이야.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겠니? 재혁이 부드럽게 물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지원은 미나가 재혁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웠고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다. 미나야, 여기서 행복하니? 지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미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아빠랑 있는 게 정말 좋아요. 학교도 재미있고 발레도 배우고 있어요. 혜정 할머니랑 쿠키도 만들고요. 보육원에 있을 때는 어땠니? 미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곳은 무서웠어요. 항상 배고프고 추웠어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지연 어머니는? 그녀와는 어떻게 지내니? 미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처음에는 저를 싫어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제는 제 발레 발표회에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원은 미나와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미나의 순수함과 지혜로움에 감동했다. 이 아이는 분명 특별했다. 그리고 그녀와 재혁 사이의 유대감은 진짜처럼 보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저택을 나오면서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서민호가 그녀에게 그린 그림과 실제 상황은 너무 달랐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녹음을 다시 들었다. 재혁의 진심 어린 말, 미나의 행복한 목소리. 이것은 결코 정신 불안정한 남자의 병적 집착이 아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민호였다. 임 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재혁을 만났나요? 네, 방금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좋아요. 언제쯤 기사가 나갈 예정인가요? 약속드린 대로 기사가 나가면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 부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본 상황은 부회장님이 설명하신 것과는 달랐습니다. 김재혁 회장님은 정신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보였고 미나와의 관계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임 기자, 우리의 합의를 잊으신 건가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저는 진실만을 보도합니다, 부회장님. 그리고 제가 본 진실은 김재혁 회장님이 진심으로 미나를 딸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당신에게 얼마나 비쌀지 생각해 보셨나요? 5억 원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10억? 지원은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녀의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었다. SO 부회장님, 저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가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격을 말해보세요. 지원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엄청난 돈을 받고 거짓 기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경력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그녀가 고민하는 동안 아동보호기관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강태훈은 미나와 재혁에 대한 여러 차례 면담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미나가 재혁과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상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강 선생, 이 보고서는 너무 주관적입니다. 그의 상관 박지성 과장이 말했다. 김재혁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나를 데려온 과정도 불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나를 임시로 보호시설로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 미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를 다시 보호시설로 데려오는 것은 아이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나는 국가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태훈은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의 위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보고서를 수정했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법원에서 온 통지를 받았다. 판사는 미나의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다. 미나는 입양 절차가 완료되거나 법원에 다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가지정 보호시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재혁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즉시 정유진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죠?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군가가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유진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임시 결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소할 수 있고 다음 청문회에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아이에게 또 이별을 겪게 할 수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나를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재혁은 미나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미나는 침대에 앉아 작은 공주 책을 읽고 있었다. 미나야, 재혁이 부드럽게 불렀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아빠,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라처럼 저도 용감해지고 싶어요. 재혁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미나 옆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미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미나는 재혁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책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미나야, 잠시 동안 네가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미나의 눈이 커졌다. 다른 곳이요?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이건 그저 어른들의 복잡한 문제야. 하지만 꼭 기억해. 이건 잠시일 뿐이야. 아빠는 너를 다시 데려올 거야. 약속할게.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다시 보육원으로 가야 해요? 아니, 다른 곳이야. 하지만 아빠가 매일 널 보러 갈 거야. 그리고 곧 우리는 다시 함께 있을 거야.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재혁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자신의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흘러내렸다. 아동보호센터는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의 시설이었지만 민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재혁이 오기를 기다렸다. 약속대로 그는 매일 찾아왔다. 방문 시간이 끝날 때마다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미나가 열흘째 되는 날 물었다. 재혁은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참자, 미나야. 다음 주에 중요한 재판이 있어. 그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미나의 작은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저도 재판에 가고 싶어요. 제가 직접 말할 수 있어요. 재혁은 놀랐다. 미나야, 그건 어른들의 일이야.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원하는 걸 말할 권리가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재혁은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결심을 볼 수 있었다. 알겠어. 변호사와 상의해볼게. 그날 저녁, 재혁은 정유진 변호사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 미나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진이 우려했다. 그녀는 아직 어리고 법정 환경은 아이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나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이 판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미나의 직접적인 증언이 사건을 뒤집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녀를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한편 서지연은 자신만의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미나를 보러 보호센터에 방문했다. 처음에는 재혁과 따로 갔지만 점차 그들은 함께 방문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미나가 센터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미나가 그들의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던 모습이 그리웠다. 지연 씨, 재혁이 어느 날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당신이 미나에게 보여준 관심에 감사해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가문의 체면과 명예만 생각했죠. 하지만 미나를 알게 되면서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재혁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 5년 동안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지연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제 오빠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재혁의 눈이 커졌다. 민호가요? 네. 그는 당신을 무너뜨리고 천하그룹을 차지하려 해요. 그는 심지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라고 했어요. 재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왜 지금 이걸 말해주는 거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나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저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의 결혼은 사업적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미나와 함께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재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민호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재혁이 마침내 물었다.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임지원 기자에게 뇌물을 제안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임지원이었다. 김 회장님, 만나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시간 후 지원은 재혁과 지연을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가져왔다. 회장님,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큰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원이 시작했다. 서민호 부회장님이 저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안했습니다. 회장님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묘사하는 기사를 쓰라는 조건이었죠. 재혁과 지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원이 계속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민호가 지원에게 뇌물을 제안하는 통화 내용이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원이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의 진실을 보도하고 싶습니다. 회장님과 미나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해하려는 서민호의 시도까지. 재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증거는 민호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다음 주 청문회에서 이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원이 대답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재혁은 강태훈을 만났다. 태훈은 미나의 사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였지만 이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김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나가 회장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훈이 말했다. 하지만 제 상관들은 다른 생각이에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이 중요합니다. 재혁이 말했다. 청문회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태훈은 잠시 고민했다. 그것은 그의 경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미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네, 증언하겠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왔다. 미나는 자신이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에 긴장했지만 동시에 결연했다. 재혁과 유진 변호사는 그녀를 잘 준비시켰다. 그냥 진실을 말하면 돼, 미나야. 재혁이 그녀에게 말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판사, 변호사들, 기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서민호도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확신했다. 심리가 시작되었다. 먼저 아동보호기관 측 변호사가 재혁의 정신 상태와 미나를 데려온 과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들은 미나가 국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정유진이 재혁을 대변했다. 그녀는 재혁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부모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한미나 양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미나는 작은 걸음으로 증인석으로 향했다. 그녀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져 있었다. 그녀는 너무 작아서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미나야, 너는 지금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하니?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해요. 김재혁 씨와 함께 살았을 때 어땠니? 미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 김재혁 아저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발레도 배우게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보호센터는 어때? 미나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거기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집이 아니에요. 저는 아빠랑 지연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요. 법정이 술렁였다. 미나가 서지연을 엄마라고 부른 것은 모두에게 놀라움이었다. 그런데 왜 지연 씨를 엄마라고 부르니? 판사가 물었다. 처음에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지셨어요. 저랑 책도 읽어주시고 학교 숙제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플 때 밤새 옆에 있어주셨어요. 그게 엄마잖아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미나가 지난달 고열로 아팠을 때 밤새 간호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모성애를 느꼈다. 미나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미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장난감이나 예쁜 옷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빠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도요. 아빠는 저를 선택해 주셨고 저도 아빠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미나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에 모두가 감동했다. 심지어 판사의 눈에도 감동의 기색이 보였다. 미나의 증언 후 임지원과 강태훈이 차례로 증언했다. 지원은 서민호의 뇌물 제안을 공개했고 태훈은 미나가 재혁과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문적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지연이 증언대에 섰다. 모두가 놀랐다. 그녀는 예정된 증인 목록에 없었다. 저는 처음에 미나를 집에 들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지연이 시작했다. 저는 체면과 명예,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저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미나를 제 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서민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모두 거짓이야. 지연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판사는 민회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다. 심리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몇 시간의 논의 끝에 판사는 결정을 내렸다. 본 법원은 한미나 양의 임시 보호 명령을 취소하고 김재혁 씨와 서지연 씨에게 미나의 임시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최종 입양 결정은 6개월간의 관찰 기간 후에 내려질 것입니다. 재혁과 지연, 그리고 법정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미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재혁과 지연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세 사람이 함께 꼭 껴안았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미나가 물었다. 그래, 미나야. 이제 집에 가자. 재혁이 대답했다. 서민호는 분노와 좌절감에 차서 법정을 떠났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그의 평판도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임지원의 기사가 다음 날 발표되면 그의 경력은 끝날 것이다. 재혁, 지연, 그리고 미나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혜정과 박상민은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다. 미나야, 어서 와. 혜정이 미나를 껴안았다.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미나가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공허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가정이었다. 저녁 식사 후 미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보호센터에 있는 동안 그녀는 거기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툴지만 열정적으로 작은 별 노래를 연주했다. 재혁과 지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미나의 연주를 들었다. 지연은 조용히 재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재혁이 속삭였다. 뭐가요? 지연이 물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미나를 위해 일어서 준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될 기회를 준 것.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가을의 단풍이 다시 서울의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다. 김재혁의 저택에서는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분주함이 가득했다. 오늘은 미나의 공식 입양이 확정되는 날이었다. 미나는 자신의 방 거울 앞에 서서 새 원피스를 입어보고 있었다. 9살이 된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놀랍게 성장했다. 키도 조금 더 커졌고 얼굴은 더 건강한 빛을 띠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미나야, 준비됐니? 서지연이 방문을 두드렸다. 네, 엄마. 미나가 대답했다. 지연은 미나의 방에 들어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지난 6개월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배웠고 재혁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적 결혼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정말 예쁘구나. 지연이 미나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엄마처럼 예쁘진 않아요. 미나가 수줍게 대답했다. 지연은 미소 지었다. 그렇지 않아. 넌 엄마보다 훨씬 더 예뻐. 아래층에서는 재혁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법원에서의 공식 절차 후에는 작은 축하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된 소박한 모임이지만 재혁은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했다. 회장님, 케이크가 도착했습니다. 혜정이 알렸다. 고마워요, 혜정씨. 오늘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재혁이 진심으로 말했다. 혜정은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다니. 천하그룹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민호의 음모가 드러난 후 그는 회사에서 사임해야 했다. 임지원의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검찰은 민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재혁은 민호를 법적으로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해외지사로 떠날 기회를 주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추방이었지만 가족의 체면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했다. 지연의 가족들도 서서히 미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연의 어머니는 미나의 총명함과 예의 바른 태도에 감동받았다. 미나의 발레 발표회에 참석한 후 그녀는 민에게 직접 만든 한복을 선물했다. 모두 준비됐나요? 재혁이 계단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지연과 미나가 함께 내려왔다. 미나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지연은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재혁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것이 그가 항상 꿈꿔온 가족이었다. 법원에서의 절차는 간단했다. 판사는 지난 6개월 동안의 관찰 보고서를 검토한 후 미나의 입양을 최종 승인했다. 미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김미나가 되었다. 축하합니다, 김 회장님, 김 사모님, 그리고 김미나 양. 판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나는 기쁨에 찬 눈으로 재혁과 지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죠? 그래, 미나야, 영원한 가족이야. 재혁이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축하 파티가 시작되었다. 혜정과 박상민, 정유진 변호사, 강태훈 사회복지사, 그리고 임지원 기자가 초대되었다. 미나의 담임 선생님인 이수진과 발레 선생님 유지민도 참석했다. 특별히 미나의 친구 전구진과 그의 가족도 와 있었다. 놀랍게도 이전에 미나를 괴롭히던 윤서아와 그녀의 어머니 서윤아도 참석했다. 서아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에게 사과했고 두 소녀는 조심스럽게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나야, 축하해. 우진이 작은 선물을 건네며 말했다. 고마워, 우진아. 미나가 미소 지었다. 파티 중에 지민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전국 어린이 발레 콩쿠르에 미나를 추천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정말 특별해요. 아마도 우리는 미래의 발레리나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미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축하해, 미나야. 재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아빠와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미나는 작은 공연을 준비했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서서 발레 동작을 선보였다. 백조의 호수의 한 장면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섬세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공연을 지켜보았다. 미나가 마지막 포즈를 취하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혁과 지연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세 사람은 정원에 함께 앉았다. 가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기 봐, 미나야. 재혁이 밝게 빛나는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별이 수아일까?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네, 아빠. 그리고 내 엄마 아빠도 저기 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물론이지, 지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도 행복할 거야. 미나는 재혁과 지연의 손을 각각 잡았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재혁은 미나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5년 전 수아를 잃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미나는 수아를 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미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재혁에게 다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었고 지연에게는 어머니가 될 기회를 주었다. 지연은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이전의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미나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최근 의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었다. 아직 재혁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곧 그들의 가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계획이었다. 1년 후 미나는 전국 어린이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녀의 공연은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고 유명 발레단에서 특별 교육 제의가 들어왔다. 재혁과 지연은 미나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같은 해 지연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김준호라고 지었다. 미나는 동생을 얻게 되어 너무 기뻤고 준호를 돌보는 것을 도왔다. 천하그룹도 번창했다. 재혁은 이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혜정은 미나와 준호의 사랑받는 할머니가 되었고 박상민은 할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고 사랑이었다. 미나는 이 가르침을 모두에게 전해주었다. 그녀는 한때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이제 한 가족의 심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발레 공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